자, 테마 12번 이행강제금입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우리 공법에는 두 군데 나와요. 우리 건축법하고 농지법. 건축법, 농지법. 우리 중개사법에도 나오죠. 자, 일단 우리가 이행강제금은 누가 부과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행강제금 건축법 누가 부과한다? 이행 누가? 허가권자. 우리 농지법은 누가 부과하죠? 시군구 부과합니다. 일단 우리가 농지법 나중에 동행할 때 한번 점검을 할 텐데, 농지법의 행정청이 모르겠으면 시군구로 가세요. 시군구라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한두 개 정도는 들어봤을 텐데, 농취증은 누가 발견? 시구 읍면장. 시구 읍면장. 임대차 계약서 썼을 때 확인도 누구한테 받아? 시구 읍면장. 시구 읍면장. 그거는 시구 읍면장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농장 아닙니다. 시도지사. 그 행정청 정도는 시구 읍면장하고 시도지사 하나 기억하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농장 얘기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번 얘기할 거고, 그거 빼고는 전부 시군구예요. 자, 우리 건축법의 건축허가권자는 원칙이 누구다? 건축허가권자는 원칙이 누구예요? 시군구죠. 특시특도는 늘 지자체만 나오면 나오니까 특시특도는 지가 하는 거 맞고 시군구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광시장도 하죠. 도지사는 건축허가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국장은 건축허가권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국장은 안 나와. 그 주택법의 사업계획 성의권자하고 우리 비교해서 했죠. 꼭 정리하셔야 돼. 지난주에 하신 거. 자, 그래서 허가권자는 전부 지자체예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강제징수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강제징수 들어간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으로 강제징수한다고 했어. 들리죠?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X죠? X죠? 왜 X예요?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강제징수 보세요. 여기는 무슨 법?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도저히 외울 수 없는 법률 이름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요 법으로 강제징수한다. 요 법으로.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부과 대상입니다. 부과 대상은 기존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 자, 기존 건축물이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한번 들어보셨죠? 기존 건물은 자, 적법하게 건물을 지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은 3층인데 옥상에 올라가서 여름철 되면 내가 거기서 담배를 피면서 사색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푸른 초원을 내려다보면서 어느 날 푸른 초원을 내려다보려고 올라갔는데 군부대가 들어섰어. 군부대가 들어섰어.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에 건물 철거 명령이 내려왔어요. 국방상 아시겠죠? 등등 공익상 목적으로 부서가 하니까 철거하라고 돈 주겠다고. 그럼 기존 건축물은 보상해줘 안 해줘? 보상해줘야지. 무슨 가격으로 보상해줄까? 시가로. 우리는 다 시가로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주는 거. 이거는 기존 건물이라고 하는 거고, 건축주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근데 위반 건물은 건축 법령을 위반한 거죠. 네, 법령을 위반은. 그러면 기존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없어요. 기존 건물 철거 안 한다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 그러면 기존 건축물을 만약에 철거하라고 그러는데 철거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대지평 들어오겠지. 대지평을 있어도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위반 건축물은 온갖 짓을 다 했죠. 허가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었고, 공사에 공사를 지금 하는 중이면은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도 있었고, 공사 다 끝났다 그러면 철거해라, 뜯어 고쳐라, 시정 명령도 했고, 맞죠? 다른 법률에서 영업허가 해주지 마, 영업허가 해주지 마 하고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그 관계행정은 기관은 그걸 요청을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반한 내용을 대장에다가 적죠. 위반한 내용을 대장에다가 적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위반 건축물이 할 수 있는 제재 중에서 이행강제금을 보시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의 부과를 하겠다. 자, 위반 건축물에 부과한다. 두 번째, 상당한 기간을 줘서 뭐 한다? 시정
명령한다 명령 동그라미. 이행강제금은 항상 명령을 먼저 하는 게 첫 번째 절차죠. 모든 이행강제금은 맨 처음에 뭐를 한다? 명령합니다. 우리 건축법은 위반 건축물이니까 건축법을 위반했으니까 뭐하라고 명령한다고? 시정해라. 떠도 고쳐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몇 개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아시겠죠? 여기는 몇 개월이 없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우리 농지법은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처분 의무는 1년 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1년 내에 처분 안 하죠?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처분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6개월입니다. 그거 좀 기억하셔야 돼. 처분 의무는 몇 년? 1년이고. 1년 내에 처분 안 하면 뭐 한다고? 처분 명령. 오른쪽에 맨 밑에 그거 하면 되겠죠. 자, 처분 명령 했잖아요. 근데 처분 안 하죠? 그럼 이행강제금 들어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처분 명령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안 한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들어가. 그러면 그 처분 명령은 몇 개월? 6개월. 건축법의 시정명령은 몇 개월? 상당한 기간. 우리 토지거래 허가는 몇 개월? 거기도 명령하죠? 그건 무슨 명령해? 이행명령하잖아. 허가받은 목적도 이용하라고 이행명령하잖아. 그죠? 거기는 3개월이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 3개월. 농지법은 6개월. 그리고 건축법은 상당한 기간입니다. 자, 건축주에게만 부과합니까? 건축주 등에게 부과합니까?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죠. 자, 제일 어려운 게 부과금액이죠. 부과금액입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 중요한 사항 4가지. 건폐율, 용적률, 허가, 신고 요 4가지를 위반했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얼마? 10%입니다.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입니다. 50%. 그 50%의 위반 면적 곱하죠. 위반 면적을 곱해가지고 그걸로 끝납니까?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죠.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전부 다 부과하죠. 100%. 만약에 신고를 안 하고 했다. 하면 그 금액의 몇 프로? 70%. 7, 8, 90입니다. 7, 8, 90. 중간에는 용구 건팔이죠. 용구가 건팔해야 한다. 용적률 초과했으면 90. 건폐율 초과했으면 80. 용구 건팔이. 그러면 그 위에 조례로 그 비율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죠. 조례로 완화시켜 줄 수 있는데 완화시킬 때는 몇 프로 이상이어야 한다? 60. 6, 7, 8, 9, 10이네. 자, 그런데 오른쪽에 3번. 자, 2번인가요? 2번. 기타 위반. 기타 위반이란 건 그 위에 4개 빼고 건폐율, 용적률, 허가신고 4개 빼고 나머지 사항을 위반했다. 그러면 10%죠. 시가 표적의 10% 범위 안에서 뭐 조례 이렇게 됩니다. 10% 범위 안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잘못해요. 대통령령. 조례로 정하는 건 그 밑에 하나밖에 없죠. 3번의 특례. 자, 연면적 얼마? 85, 60이죠. 60이요. 60, 85라 그러면 큰일 나이. 예전에 85였어. 60이야. 60이하에 무슨 건물? 주거용 동그라미. 자, 일반 건물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아주 서민주택을 말하죠. 주거용 건물 6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위 금액의 각각 얼마? 2분의 1, 50% 범위 안에서 뭘로 정한다? 조례. 자, 이행강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는 건 60 이하의 주거용 건물이에요. 일반 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지요. 자, 가중부과도 가능하죠. 가중부과도 되고 감면도 되는데 일단 가중부과 몇 개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중부과는 건 영리 목적으로 아니면은 상습적으로 두 가지죠. 영리 목적이나 상습.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법정 금액의 몇 프로? 10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를 좀 수정해 주세요. 가중하여야 한다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중할 수 있다가 가중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문제에서도 가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가중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이 말은 위반 건축물을 누군가가 샀다는 얘기죠. 소유권이 변경됐다는 얘기는 그 새로 산 사람은 위반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기는 뭐 한다? 깎아준다. 절반까지 깎아줍니다. 50%까지. 2번.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요.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첫 번째 뭐를 했어? 허가 신고 없이 용도 변경을 했죠. 용도 변경. 두 번째는 허가 신고 없이 뭐를 했어? 신축, 증축했죠. 다 면적이 얼마야? 50제곱미터를 뭐 한다? 초과. 50제곱미터를 초과. 자, 세 번째는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가구수 세대수를 늘렸죠. 5가구 5세대 이상을 늘렸다. 허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자, 숫자는 전부 5네. 면적도 50. 예, 가구수 세대수도 5인데 가구수 세대수는 5가구 5세대 이상인데 면적을 50 초과합니다. 그 면적 50만 딱 만약에 증축을 했다면 요거는 가중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인이 상습범을 말하죠. 최근에 3년에 2회 이상 법이나 명령에 처분에 위반했다. 그러면 이거는 상습범으로 본다는 겁니다. 3년에 2번 이상. 3년에 2번 이상. 이럴 때는 100%까지 가중하여 부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의 부과 횟수죠. 부과 횟수는 자, 요거는 이행강제금을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는 것인데 1년에 몇 번 하느냐 요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1년에 몇 번 2회 이내에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에서 조례란 말을 두 번 들어요. 60 이하의 주거용금을 부과 금액하고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 부과하느냐 2회 범위 안에서 뭐 2회 범위 안에서 조례. 그런데 총 횟수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총 횟수는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부과 징수한다. 계속 반복해서 이행할 때까지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자, 문서로서 꼭 해야 돼요. 문서로서. 다시 말해서 구두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문서로서 하니까 뭐 요식성, 요식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자, 부과징수 절차는 우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서 했거든. 지금은 과태료 규정 준용하지 않아요. 농지법의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이유가 농지법은 아직도 과태료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7번에 이 시정명령을 만약에 이행을 하면은 이것도 자주 물어보죠. 이행을 하면은 새로운 부과는 하면 안 되겠지. 그러나 이미 부과한 건 어떻게 한다? 징수를 하여야 한다. 안 내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징수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농지법의 이행강제금은 시군구청장이 부과하는데 일단 처분명령 동그라미. 그 처분명령을 아까 6개월 범위 안에서 한다고 그랬죠. 6개월 범위 안에서 명령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농지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농지는 처분명령 받고 안 팔면 이행강제금 들어오잖아. 이행강제금 안 받으려면 매수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매수청구. 그럼 농지법이 매수청구 누가 한다고? 처분 명령받은 자. 명령받은 자가 하는 거야. 아시겠죠? 누구한테 한다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처분 명령받은 자가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수청구를 처분 명령자가 명령받은 자가 하죠.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하네. 안 하겠지. 매수청구 했으니까. 그런데 매수청구도 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안 하죠. 그럼 이행강제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뭐만 이해하시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말은 매수청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들어가는데 얼마를 부과한다고? 토지가액의 25%. 전에 20%였거든. 25%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번엔 주택법에 관한 내용이죠. 주택법은 뭐 용어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해요. 용어에서 관한 내용들이 여기만 하더라도 뭐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되니까 꼭 용어를 잡아야 되고 주택에 관해서는 주택의 용어에서 물으면 뭘 물어본다? 부속 토지를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이걸 물어봐요. 자, 그래서 우리 주택은 구조로 따졌죠. 구조로. 근데 구조에 따라서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단독이냐 공동이냐. 자,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가 있죠. 공동주택은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뭐 단독주택에서 오리지널 단독하고 아파트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고 주택으로 쓰는 게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죠. 자,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비교하려면 단독은 전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고 공동주택은 둘 다 몇 개층 이하? 4개층 이하고 이게 다르네. 그리고 전부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는 전부 660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전부 이하인데 뭐만 초과야? 연립만 초과다. 연립만 초과다. 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중하고 다가구는요. 외관상 덩치 가지고는 구분이 안 가요. 다중하고 다가구는. 그럼 다가구만 갖는 특징이 한 개가 뭐가 있더라? 19세대까지만 지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죠. 물론 구체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더 이상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됐습니다. 국민주택은 다음 항목 어느 안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야. 일단 국민주택이 되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규모가 작아야 돼.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무조건 국민주택은 아니죠. 누가 지어야 돼? 국지공. 국지공이 지었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더라. 그러면 국민주택입니다. 우리 주택법에 공사 몇 개? 2개. 정비법에도 공사 몇 개? 2개. 정비법은 이 2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묶어서 뭐라고 불렀어요?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불렀잖아. 자, 그러면 국지공이 짓는 것만 국민주택입니까? 그건 아니죠. 돈이 국가지자체 재정이거나 주택도시기금이죠. 이런 돈을 이용해서 지원받아서 건설만 한 게 아니고 건설 또는 뭐 개량 건설을 해도 당연히 국민주택이지만 개량만 해도 국민주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국민주택의 개념은 누가 지었느냐 주체로서 구분한다고 해서 주체로서 구분한다고 해서 국민주택이냐 아니냐는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국지공이 지어도 국민주택이지만 민간 등록사업자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어요. 나도 지을 수 있다니까. 이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지원받으면 된다니까. 아시겠죠? 자, 국민주택 규모는 그럼 얼마인데? 85죠? 그런데 수도권 빼고 도시역이 아닌 업이나 면은 얼마까지? 100까지. 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거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것이다. 그래서 민영주택의 개념은 다른 말을 붙이면 무조건 틀립니다. 민간 등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틀려. 국민주택을 제외한 게 그게 민영주택이다. 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세대구분형은 아파트의 일부를 막아서 세놓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의 개념하고 두 번째 기준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새로 짓는 거하고 저 밑에 2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신고받아 한다. 요거는 기존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세대구분형하면은 제일 문제가 뭐가 된다? 일단 뭐부터 이해를 해볼까?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지만 우리 아파트를 한 칸 막아가지고 세대수가 늘어났죠. 그러면 우리는 2세대가 됩니까? 그래도 아파트 지을 때 건설 기준이 있잖아요. 건설 기준이 뭐야?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 부대 복리가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만약에 세대수를 막아가지고 2세대로 본다면 주차장도 2배로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건설 기준 적용할 때는 막아도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한 세대로.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세대 구분형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 부족해진다 하는 걸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은 세대수를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받는 건 세대수만 규제한다. 주거 전용 면적 합계도 규제를 한다. 주거 전용 면적 합계도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기억하는 중요합니다. 디귿 리얼이죠. 디귿 리얼.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 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 얼마? 3분의 1. 주거전용 면적이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합계 얼마? 3분의 1. 그 3분의 1 두 개를 기억하시는 거야. 둘 다 전체죠. 거기 뭐 기억 니은은 이제 안 읽어들어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 기존의 공동주택은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2세대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칸만 막으라 이 말이죠. 자, 오른쪽 페이지 니은은 이제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수, 전체 동그라미 얼마? 10분의 1. 동의 전체 세대수 얼마? 동은 동의 동그라미 3분의 1. 그래서 기존 공동주택은 면적에 제한은 없죠. 주거전용 면적에 제한은 없고 뭐만 제한한다? 세대수. 전체 세대수는 얼마가 넘으면 안 돼? 10분의 1이 넘으면 안 돼. 전체 세대수. 동의 세대수는 얼마를 넘으면 안 돼? 3분의 1.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은 몇 세대 미만까지? 300세대 미만. 자, 우리가 주택법에 300세대 미만이 두 군데 나오지요. 여기하고 주상복합 있죠. 주상복합은 300세대 미만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뭐 건축 허가 받아 지을 수 있죠. 그 두 개가 300세대 미만이 나옵니다. 500세대 미만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사이즈가 얼마?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자, 요거는 시골에서 지을 수 있어? 도시적에만 지어? 도시적. 그러니까 도시적이니까 국민주택의 규모는 얼마가 최고죠? 85가 최고지. 도시적이니까.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몇 개가 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 자,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있다 없다? 없다. 단지형 아파트는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단지형이 도시형이 되려면 무슨 주택만 가능해? 원룸만 가능하다. 아파트는 원룸만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원룸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 되죠. 자, 단지형에서는 우리가 기억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연립하고 다세대는 본래 4층까지밖에 못 짓죠. 4계층. 그런데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우리 이거는 건축법 규정이야. 건축법에서 완화시켜주는 규정이에요. 그게 통과가 되면 5계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원룸에서 물어보죠. 자, 원룸형은 사이즈가 얼마? 50까지. 본래 국민주택 규모라며. 그러면 단지형은 85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원룸형은 50까지밖에 못 짓는다. 아까 제가 아파트가 도시형이 되려면 원룸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걸 주의하시라고. 그럼 아파트는 도시형이 되려면 사이즈 50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이 넘으면 도시형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원룸이란 것은 욕실, 보일러실 빼고는 한 칸이죠. 그런데 사이즈가 얼마 이상이면 30 이상이면은 두 칸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지하층이라면 안 된다. 뭐 복합 형태도 잘 아시죠? 도시형하고 일반 건물 한 건물에 못 짓습니다. 도시형끼리도 한 건물에 못 짓습니다. 그런데 도시형 중에 뭐 원룸형하고 뭐는 일반 주택, 도시형끼리는 안 되고 일반 주택은 한 건물에 지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경우가 집주인이 사는 1세대입니다. 집주인이 사는 1세대는 한 건물에 들어간다. 그런데 집주인은 작은 집에 살면은 보다구가 안 나죠. 그래서 어떻게 85를 초과하는 1세대. 요거는 용도지역 규정이 없죠. 아무 때나 돼. 그런데 원룸하고 일반 주택을 여러 세대를 같이 짓는 거죠. 이거는 주상복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허용되는 거야?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이다. 자, 준주택의 종류. 그동안 우리 시험은 준주택의 종류를 오노다기를 외웠습니다. 오노다기. 오가 뭐예요? 노가 뭐예요? 노인복지? 주택. 노인복지 시설하면 안 돼. 노인복지 주택. 노인복지 시설 중에서 노인복지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가 뭐예요? 다중생활 시설을 많이 했죠. 500 미만은 500 미만은 2종, 500 이상은 숙박이죠. 다 다중입니다. 기는 기숙사고, 기숙사에는 학생복지주택 있죠. 학생복지주택도 기숙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나 주의하면 되느냐? 그 위에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돼 있죠.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준주택도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이 말이 주택처럼 준주택도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준주택이라고 한다 하는 걸 기억을 합니다. 자,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두 개죠. 대수선하고 뭐 증축. 우리 건축법에는 개축이 하나 더 들어가죠. 개축이 더 들어갑니다. 자, 대수선은 뭐 요건이 없는데 증축은 세 가지 요건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경관연수가 몇 년이 지나야 증축이 돼?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몇 년? 15년. 지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자, 두 번째, 증축은 주거 전용 면적은 얼마까지 해? 30%. 그런데 85제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은 얼마? 40%. 자, 공용 부분도 별도로 증축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3번,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죠. 세대수 증가액이 있습니다. 자, 세대수가 증가할 때는 수평 증축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수직 증축이 늘 문제였죠. 어쨌든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 몇 프로? 15%까지 증축이 됩니다. 자, 수직 증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평 증축이 아니고 수직 증축은 15층 이상은 몇 개 층? 3개,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만. 그리고 수직 증축할 때는 신축 당시에 뭐가 있어야 돼? 신축 당시 구조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신축 당시 구조도는 언제 필요하다고? 수직이라는 말이 빠지면 틀려. 자, 세대수 증가형에서 50세대 이상 있죠? 동그라미 치세요. 50세대 이상 두 개를 공부하셨습니다. 자, 50세대 이상은 세대수가 너무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시군구 측량이 허가할 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라고 돼 있고, 또 시군구 50세대 이상일 때는 기본계획이 수립 대상 지역이라면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해라 이런 말이 있죠. 자, 세대수 증가를 그 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냥 세대수 증가가 필요한 건 공동사업주체입니다. 우리가 조합 중에 세대수 증가 안 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몇 세대 이런 말 나올 필요 없잖아. 30세대 이상 증가는 어디서 나왔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냐 아니냐에서 나왔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냐 아니냐. 100세대 이상은 어디서 나왔어? 간선시설 설치 의무에 나왔습니다. 간선시설. 간선시설 기억나요? 우리 지금 자주 물어보진 않지만. 그 다음에 4번은 뭐냐? 4번은 우리 리모델링을 하는 주체입니다. 리모델링의 주체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도 하죠. 입사관.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회의도 하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하죠. 이들이 뭘 받아서 한다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조합을 만들면 100% 동의가 필요 있다 없다? 지난주에 하셨잖아. 지난주에 했잖아. 지난주에.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면 인가를 받아야죠. 인가를 받으려면 여기서 뭘 받아? 결의를 받아와야지. 그지요? 그 다음에 인가가 나면은 리모델링은 뭘 받아? 시군구의 허가를 받죠. 허가를 받으려면 여기서 또 뭐 받는다고 그래? 동의 받죠. 여기는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자, 조합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전체 구의의 결의도 필요하고 동의 구의의 결의도 필요하죠. 자, 전체 구의는 얼마? 3분의 2. 동의 구의는 얼마? 과마지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는 전체 구의는 얼마? 75% 이상이었죠. 동의 구의는 50% 이상.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게 되면은 요 결의에 뭐하지 않은 자, 찬성하지 않은 자, 이 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매도 청구하잖아. 그러니까 조합 만들 때는 100% 동의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지. 그런데 입사관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때는 100% 전원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뜻이라니까. 아시겠죠? 100%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1번에 입주자 전원의 동의 밑줄, 2번에 소유자 전원의 동의 밑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3번은
리모델링은 3번이 밑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용검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건축허가 받아요? 리모델링 허가 받잖아. 대수선, 증축 허가 받잖아. 그런데도 검사는 주택법으로 사용검사 받아요.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럼 감리는 이거 리모델링 감리는 어디서 감리할까? 우리 주택법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받는 거 빼고는 다 주택법 절차야. 뭐 말인지 아시죠?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몇 세대부터? 30세대. 사업계획 승인 받죠? 그런데도 얘는 감리는 건축법에서 한다니까. 도시형은 반대야. 도시형은 감리를 어디서 한다고? 건축법에서 감리를 해요.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반대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리모델링 알아봤죠? 자, 14번에 시공자 선정이 나옵니다. 이는 이제 정비법 내용이 중요한데 정비법에서 공부하신 기억이 있죠? 자, 우리 정비 사업을 조합이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합니다. 걔네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죠. 그 시공자 선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조합이 시공자 선정하고 할 때 이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권이 많이 있어, 없어? 엄청나지. 뭐 많이 있고 없는 게 아니고 엄청나잖아. 우리가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이 되면은 그 다음 수순이 뭐라고? 딱 2개밖에 없어. 조합장이 된 이후로 예전에는 구속, 뒷산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 2개밖에 없다니까. 그 정도로 이권이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놓고 조합장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조합장 하면 100억 정도만 땡길 수 있으면 조합장 해야 하네. 해야 하네. 한다니까. 간이 그렇게 커졌어. 그러면 1000억 정도는 어때? 한 3조 정도는 어때요? 이제는 뭐 몇 조 해도 이제 뭐 감각이 없다. 뭐 몇 조, 뭐 그 몇 조는 돼야지 이러면서 24조는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이 부정 비리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비리를 다 누가 부담해? 아니 주민들이 다 부담하는 거지. 아파트 주민들이 그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거 이거. 조합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공자 선정할 때는 니는 예전에는요 아예 시공자가 없으면 집을 못 지으니까 시공자는 선정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아예 우리 정비법에 가면 사업 시행계획인가 있죠. 응? 시행계획인가 실시인가 할 때마다 제가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이 의미를 뭐라고 그랬어? 많이 했잖아.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지. 확정된 거잖아. 확정. 그리고 이때부터 수용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행계획인가 있고 나서 모든 게 확정되고 나서 이제 건설업자 시공자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은 시공자 도움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건설업자 도움을. 건설업자의 돈으로 건설업자의 노하우로 사업을 하다가 조합이 지금 뭘 알아? 건설업자가 다 주도해서 하다가 건설업자 못 만나게 했다니까. 전부 조합 네가 다 만들어놔 그랬잖아. 그래서 건설업자를 대신해서 나온 자가 누구예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잖아. 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추진위원회 때부터 해서 그 자가 사실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하는 일을 다 대행을 해요. 조합은 이거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 아파트 소유자들이 무슨 전문가 집단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했어.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풀렸잖아. 조합은 언제 시공자를 선정하라고 그래? 언제? 조합실이 뭐가 나오면 돼? 이제 인가만 하면 돼. 인가만. 그러니까 조합 인가만 하면 선정할 수 있다고. 그런데 선정하는 방법이 비리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무슨 방법이라고? 경영 입찰이에요. 우리가 조합은 전부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시공자 선정은 정관이라면 안 된다니까. 정관이 아니고 경영 입찰이나 뭐 수의계약이죠. 요 수의계약도 몇 번 이상 유찰됐을 때, 이번에 유찰됐어요. 이거.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조합원이 몇 명 안 되죠? 몇 명이야? 조합원이 100명 이하죠. 자, 이럴 때는 뭘로 정할 수 있다?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자, 시공자는 조합이 선정하는 추진위원회는 뭐를 선정했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이렇게 선정했잖아. 주인의 승인 받고. 그래서 내가 조합이 시공자 선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적혀져 있지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거하고 이번에 시공자 선정, 조합이 시공자 선정하는 거 방법이 똑같잖아. 원칙은 조합 설립인가 후 총회에서 뭐 일반 경쟁이나 수익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조합은 예외가 있네. 몇 명이야? 자,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죠. 항상 제가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 무슨 사업에만 나와? 재개발에만 나오죠.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20인 미만이잖아.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얘는 조합을 안 만든다는 뜻이다. 그럼 정비구역에서 바로 어디로 가? 바로 시행계획인가로 바로 갔지. 그래서 5년 내에 이게 했잖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는 시행계획인가가 나야 시공자를 선정하는 거야. 그 얘가 확정된 거 의미라며. 그러면 예전에는 조합도 이거 인가 있고 나서 선정했거든. 그럼 인가 있고 나면 선정한다는 말은 비리가 발생 안 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시행계획 인가가 있고 나서 선정하니까 비리가 발생할 염려가 많이 줄어들었죠. 얘는 경정 입찰이요, 그냥 규약이요. 규약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는 시행계획인가 요 시점이 중요하고요. 규약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3번 시장군수 등이 할 때는 비리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하는데 왜 이걸 갖다가 시공자 선정 의무를 두고 있다고 했어요? 요거는 비리 때문에 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시공자를 뭐 해준다고? 추천. 주민들이 시공자를 추천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시공자를 추천한다는 개념은 왜 그러냐? 재개발 재건축은 본래 주민들이 하는 거잖아. 조합 만들어서. 그런데 그 재개발 재건축을 시장군수 등이 하는 경우가 있지요. 전체주민 있잖아. 8가지는 있었잖아. 그죠? 있었잖아. 그럼 그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대표회에서 시공자를 만나 추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 괄호를 2개를 해놨을 거예요. 안 해놨나? 안 해놨나? 거기 2번에 동그라미 2번 있잖아. 동그라미 1번보다는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위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뺏어서 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추천해 줄 수 있는데 두 번째 괄호 있죠. 그걸 이해하시라고 그랬잖아.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본래 시장군수 등이 하는 거죠. 뺏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왜 주민들이 시공자를 추천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방법으로 하니까? 관리처분 방법. 자,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관리처분이라는 뭐예요? 종전의 주택 대신에 새 아파트를 받는데 요 감정가액과 요 감정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뭐 한다? 청산하는 게 관리처분이에요. 그러면 달동네 주민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불법으로 짓고 있는 이 주민들이 이 벽돌값이 감정가격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사람들 보고 이걸 청산하라 그러면 청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조건 쫓아내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절대로 이런 방식, 즉 달동네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죠. 한다는 얘기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상황이 달라져? 재개발해도 되는 동네를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관리처분해서 소유자들한테 돌려주라는 거야. 그러면 그건 결국은 일반 재개발 관리처분은 재개발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주민대표회의에서 뭐 한다? 시공자를 뭐 해줄 수 있어? 추천. 이해갑니까? 그걸 기억하죠. 자, 뭐 주택법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시공자 선정 우리 시험에 딱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요. 요것도 뭐 당연히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인데 괜히 봐서 헷갈릴 수도 있겠어. 그 이번에 보면은 이번에 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국장이 정하는 경쟁 입찰. 다만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국장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2번 이상 입찰을 했으나 입찰자 수가 해당 경쟁 입찰의 방법에서 정하는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여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뭐 말은 길지만 결국은 입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기억하실 수 있으신 분은 이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할 때 이 경쟁 입찰은 입찰인데 그 방법을 누가 정한다고? 국장이 정한다. 국장.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하나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비법의 시공자 선정이 중요합니다. 됐죠? 자, 5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